안녕하세요. 법률 파트너스 이루기 이서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절차를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큰 사건 가지고 우리 회사 온 분들, 형사사건 처하신 분들도 제가 이거 설명을 처음에 한번 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소하게라도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할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피의자 신분에서든 피해자 신분에서든 이게 범죄라는 게 생기면 이런 순서대로 그 절차가 진행되는구나,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요.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형법이나 아니면 특별형법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특별법 많잖아요. 여기서 국가가 너 이런 행동하면 혼난다, 처벌받는다 라고 정해놓은 어떤 일련의 행동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단 그 얘기를 좀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슬프지만 내가 수사를 받는 입장을 기준으로 얘기를 쭉 한번 이어가 볼게요. 일단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서 경찰분이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현장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사가 개시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수사가 개시된다는 건 우리나라는 수사를 경찰이 이제 처음에 스타트를 끊게 되기 마련이니까 수사의 대상이 됐다는 걸 의미를 하고, 이건 보통 시작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을 해서 시작되는 경우, 고발장을 넣는 경우, 진정서를 넣는 경우, 이런 식으로 서류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제출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아까 말했지만 목격자나 피해자가 112로 신고해서 출동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사건이 시작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신고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보통 우리가 신분이 그때는 피의자가 돼서 피의자로 먼저 조사를 시작해서 받게 돼요. 그렇게 이어지는 수사 절차는 경찰 단계 그리고 검찰 단계까지, 주로 경찰, 검찰 이렇게 크게 두 단계로 나뉘겠죠. 처음에 사건이 시작되면 이제 고소로 시작되는 경우, 그러니까 서류가 있어서 피해자가 서류로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서류 한 장만 가지고 수사기관이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한 장이 아니라 한 부.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을 피의자 조사,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피의자가 이렇게 딱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조서 이렇게 쓰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기록에 편철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똑같은 형식에서 피해자 지휘에서 경찰과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아서 피의자 조서도 만들어서 편철이 되고, 이외에도 진술뿐만 아니라 현장 사진, 영상, 금융거래 자료, 각종 증거들을 경찰들이 수집을 하면서 처음에는 고소장 이렇게 몇 장으로 시작됐던 기록들이 점차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경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고소가 들어왔던 사건의 혐의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록으로 입증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검사한테 넘기게 되죠. 이걸 보고 우리가 송치라고 말을 해요. 그 기록을 받은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법원으로 재판 단계로 넘기면서 수사 단계가 끝나게 되고, 넘기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하든 경찰한테, 아니면 직접 조금 더 수사를 해서 메꾸든, 이런 식으로 증거를 좀 보강을 하게 되겠죠. 요약하자면 수사는 경찰 단계랑 검찰 단계로 크게 나누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찰이 이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하죠. 그리고 기소는 검사가 하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수사 단계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를 몇 개 보자면,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수사 단계는 경찰 단계랑 검찰 단계로 쭉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이때 우리가 수사 대상자를 부르는 명칭이 피의자예요. 피의자. 피해자는 끝까지 피해자고, 용어를 좀 다르게 하기는 해요. 우리가 고소사건 같은 경우는 그 고소한 사람을 고소인, 그다음에 고소당한 사람을 피고소인,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피의자, 피해자 이렇게 부르죠. 내가 피의자가 되었다 이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든 이런 식으로 수사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얘기를 해주죠. 너 피해자 누구누구씨 아시죠? 누가 너 이런 이유로 고소했는데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라고 시작을 하게 되죠. 중대범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거나 중대범죄라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연락 없이 와서 잡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시작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정보공개 청구란 걸 할 필요가 있어요. 정보공개 청구란 게 뭐냐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들을 우리가 알 권리로 열람을 해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거 정보공개 포털이란 데가 있는데, 고소사건, 고발사건 이런 것들은 서류가 접수된 게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열람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경찰관이 출석하라고 해서 바로 출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게 됐는지를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확보를 해서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게 되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가 다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그 여러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들을 내가 반박할 수 있는 거 사전에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란 걸 해서 서류를 미리 확보를 해서 읽어보고 검토도 받고, 물론 가능하면 이제 전문가랑 상담도 받아서 조사에 참여하는 게 좋아요. 물론 뭐 변호사 선임하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알아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고소장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분석도 해주겠죠. 안타까운 일이 이럴 때 많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상식선에서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구나 라고 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법률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불리한 진술들이 생각보다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도 사전에 확보를 해서 요컨대 그 고소장을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말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거짓말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그 방어권 행사하라는 거죠. 내가 할 필요가 있는 말과 할 필요가 없는 말들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낼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를 해서 수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제출을 미리 선제적으로 한다던가 하는 거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에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맞다,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피의자 입장으로 몸으로 직면하게 되는 그 두 번째 과정이 수사 과정에서는 조사, 아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타자치고 뭐 출발할 때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이름, 나이, 주소, 어디 사냐, 뭐 심지어 가족관계도 물어보고 종교도 물어보고 병역도 물어보고, 이건 이제 사람의 인적사항들을 그냥 파악하는 개괄적 질문들이 처음에 시작된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어떤 사실들이 있냐 없냐, 피해자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실들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의 형식으로 물어보게 돼요. 근데 이때도 저는 사실 형사사건이면 크든 작든 간에 전과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신변에 불이익을 입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클 수가 있으니까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긴 하는데, 변호사가 있든 없든 간에 사실 이 진술 대답하는 것도 스스로가 되게 신중하게 잘할 필요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할 필요 없는 말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말을 못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하는 게 중요하고, 막상 조사 들어갔을 때 당황하거나 뭐 놀라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이걸 기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에만 답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의뢰인들한테 보통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딱 정해주면 머리에 딱 박히잖아요.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묻는 거에만 답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너 이 사람 돈 훔친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 하면 끝인데, 없다 그러고 뒤에 이제 막 미주알 고주알 온갖 얘기 다 하면 그 사이사이의 것들을 조합하면 또 불이익한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묻는 거에만 답한다고 딱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전 좋을 것 같고, 그럼 질문을 잘 들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어떤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것과 의견을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얘기하라고 많이 해요. 적절한 연습은 아닌데 이런 거예요. 그 작가님은 3일 전에 점심 뭐 먹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인 거죠. 근데 굳이 계속 그 부분을 추궁을 당하면, 내가 보통은 짜장면을 많이 먹는 편이고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중국집에 가까우니까 짜장면을 먹으니까 난 짜장면을 먹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추측이나 의견인데, 그걸 자기 생각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짜장면 먹었을걸요? 이래버리면 조서에 짜장면 먹었을걸요라고 찍힐 수도 있겠지만 짜장면을 먹었습니다라고 잘못 찍혀버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의견이랑 경험한 사실을 구분해서 나눠야 돼. 이게 또 나중에 불이익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약간 연장선이긴 한데 2-2쯤 되겠는데,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랑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어요. 이게 뭐 요즘 수사 면밀하게 잘 하고 친절하게 잘 하니까 애매할 때는 명확하게 또 수사관이 확인을 해서 들어서 아는 것과 경험해서 아는 걸 구분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스스로도 그런 걸 잘 할 수 있어야겠죠. 궁금한 게 네. 그 드라마나 보면은 밑에 안에 이렇게 유리 같은 거 있고 네. 그 안에서 들어가면 경찰 이렇게 앉아있고 네. 테이블 이렇게 하는 거, 네. 그게 변호사?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원래 이제 조사실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8년 전? 이때는 경찰서 시설들이 그 무렵에 좀 대거 막 공사가 되고 경찰서들이 막 이전도 해가면서 시설을 잘 완비를 하고 조사실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전엔 정말 이제 형사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우글우글 사람들 많고 막 사람들 막 잡아서 오고 막 경찰이 평소에 일하는 자리가 있고 쭉 뭐 이렇게 있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뭐 여기도 얘기하고 여기도 얘기하고 막 맞아. 이런 혼잡한 느낌이었다면, 요즘엔 개선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일선 경찰서들이 대부분 조사실을 다 따로 빼놨어요. 안에 그 경찰관들이 직무를 보는 공간에서 조사실을 따로 빼놔가지고 뭐 요즘에 통합수사팀 이런 것들로 다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조사실이 다 따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영상 녹화? 이것도 희망하면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카메라도 있고 녹음도 있고. 그래서 조사 시작할 때 항상 물어봐요. 영상 녹화 해서 받을 거냐 그냥 받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정말 그 조사실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컴퓨터 한 대 있고 경찰 앞에 있고 여기 한 대 있고 질문 주고받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조사가 작성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도 얘기 많이 해요. 다 까놓고 모든 걸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할 바에는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나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모순이 자꾸 생겨요. 아무리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진술밖에 없는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 진술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 진술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논리적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결국 거짓말은 티가 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뭐 내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진술이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내가 좀 나 유리하게 좀 과장이나 좀 왜곡을 좀 해볼까? 뭐 실제로 죄를 졌든 안 졌든 간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 없어요. 차라리 애매하면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긴 해요. 이거 말고도 보통 조사 들어가기 전에 저는 뭐 상담할 때부터 조사 들어가기 전에도 경찰서 앞에서 1시간 아니 30분 정도 전에 미리 만나서 내가 같이 들어가 주더라도 연습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얘기를 좀 해주고 같이 들어가는 편이긴 하죠. 아무튼 그렇게 조서가 질의응답을 거쳐서 완성이 되게 되면 출력을 쫙 해줘요. 질문답 이걸 쫙 해주면 자기가 들은 질문과 답한 게 맞는지를 다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장에 간인 다 사이사이에 다 찍고 마지막에 찍고 뭐 조사 과정에서 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도 하고 이거 찍고 이제 오는 거죠. 그럼 요게 진술 조서 증거가 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 읽다가 중간에 이거는 잘못된 내용인 것 같아요 라면 수정도 가능해요. 그렇죠. 내가 말한 대로 안 적혀 있으면 그걸 교정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말을 그렇게 해놓고 그때 가서 읽어보고 이거 약간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겠죠. 또 몇 가지 요령이긴 한데 질문을 잘 듣고 잘 답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억울하게 뭐 문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도 잘 듣고 답도 잘 해야 되는데 특히 말을 할 때 수사관이 타자를 치는 속도를 감안을 해서 조리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해줘야 돼요. 이게 자기는 억울하다고 막 말을 하는데 타자는 못 따라가고 말을 복잡하고 길게 해버리면 수사관이 이해를 못하니까 말한 대로 안 적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문해력 말 많잖아요. 읽는데 자기가 잘 적혀 있는지 못 적혀 있는지 파악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읽을 때도 꼼꼼하게 잘 읽어야 돼. 그렇게 해서 신문조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불구속 사건이면 집에 오겠죠. 집에 와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걸 한 번, 두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또는 피해자랑 내가 말이 안 맞으면 대질 조사라는 것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찰 앞에 있고 나 여기 있고 상대방 그러니까 피해자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질문하고 얘 말 틀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 이 수사관과의 질문과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대질 신문이란 것도 하기도 하고 이외에는 거짓말 탐지 이런 조사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하죠. 자기가 진술하고 그러면 나머지 수사관이 다른 증거들 물증들 뭐 이런 것들 확보하고 영장도 쳐서 계좌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수사가 다 이어지는 거예요. 피의자들이 이제 1차로 목표로 하는 게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든 아니면 오히려 증거로 봤을 때 얘가 죄가 안 되는 걸로 경찰이 파악을 하면 불송치라고 해요. 이게 이제 모두가 희망하는 거죠. 받고 싶어 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송치를 하죠. 송치할 때 또 크게 보면 두 가지 버전이 있죠. 하나는 구속 송치. 붙잡아가지고 검사님한테 보내는데 얘를 이렇게 잘 소갑체 잘 잡아가지고 유치장에 넣어서 그 다음에 검사가 받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록을 읽어보고 부족하다 그러면 보완 수사하라고 다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검사가 직접 조금 더 메꾸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제가 충분히 재판을 가더라도 이거는 유죄를 받을 정도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기소를 하게 돼요. 기소하는 단계쯤 되면 사실 뒤로 갈수록 힘들어져요. 송치됐다 그러면 이미 힘들어지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신문조서를 작성해서 낸 거는 아까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하듯이 내가 조사받고 집에 와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잖아요. 그것도 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 근데 다른 증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수사 단계까지는.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검찰 단계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다 볼 수가 없는 거지, 증거를. 근데 일반적으로는 송치가 됐다, 기소가 됐다, 뒤로 가는 단계일수록 사실 이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려워지는 거지,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해야지. 기소도 마찬가지로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그 다음에 약식기소 뭐 이런 것들은 나뉘거든요. 일단 이렇게 볼게요. 기소는 할 때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정식기소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판사님 보러 가라는 거예요. 재판 받으라. 이거는 이제 약식기소는 오히려 반대로 판사 볼 필요 없이 벌금 내라. 구속이 문제가 안 되고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에 약식기소가 되면 재판 안 받고요. 또 며칠 있다가 아니면 몇 주 있다가 법원에서 벌금 내라고 날아와요. 그러면 약식 명령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면 끝나고요. 만약에 내가 억울한데 이걸 받았다. 그러면 재판을 정식으로 받고 싶어. 그러면 날짜 정말 잘 지켜야 돼요. 약식 명령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죄 증거로 끝나요. 정식 재판 청구를 하면 다시 정식 기소 한 거랑 똑같이 판사님 얼굴 보고 재판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정식 기소. 이거는 바로 재판 받으러 가야 되는 거. 참고로 이제 내가 지금 사건 번호가 생겨요. 법원 사건 번호가. 검찰 사건 번호는 이런 식이에요. 뭐 2025 형제 이런 식이고 기소되고 나서 이제 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서는 2025 고로 해요. 고. 2025 고 이렇게 되는데 정식 기소된 사건은 바로 고단 고합 이렇게 돼요. 고단은 이제 단독 재판부 사건.
판사님 한 분 계시는데 고합은 합의부 사건 판사님 3분 계시는데 당연히 이제 고합의 고담보다는 중한 사건 그 다음에 정식재판 청구 억울해서 이제 약식명령 받고 한 사건 이거는 고약 이렇게 사건 번호가 세 종류가 있겠죠. 1심 사건 번호는 참고로 2심 올라가면 고가 노로 바뀌어요. 노 2025 노 뭐 이렇게 그러면 3심 가면 알아맞혀봐요. 도. 예, 도 맞습니다. 2025 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사건 번호가 그렇게 흘러가고 이제 기소되면 그렇다. 그 다음에 불기소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기소유예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죄가 되지만 경미하다던가 재범 우려가 너무 없고 한번 봐줄 필요가 있다, 선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기소를 유예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유예가 사실상 그냥 쭉 유예예요. 그래서 전과가 안 생기지 이해가 좀.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또 가장 원하는 게 기소유예를 받는 걸 되게 원해요. 그냥 기소유예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성범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 그래서 어디 가서 교육 좀 듣고 이런 거 봐준다. 근데 이때 그걸 안 지켜. 그러면 기소가 유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기소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판을 이제 가게 되겠죠. 기소가 되면. 보통 이런 절차가 되겠죠.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올 거고 공소장 부본이 날아올 거예요. 공소장. 이게 뭐냐면 뭐 몇 장 안 돼요. 뭐 육하 원칙에 따라 가지고 평범한용어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뭐 피고인 누구, 피고인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어디서 누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해서 뭐 적용법조 막 있고 막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만 날아와요. 증거를 보내주진 않아요. 그럼 공소장의 뒤에 보면 의견 내라고 공량식이 몇 장 들어있어요.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주장이 있다면 그게 뭔지 간단한 개요. 그 다음에 양형이나 이런 데 참작할 만한 자료 있으면 내라. 뭐 가족관계 적어내라. 이런 것들 체크리스트 같은 의견서가 있어요. 다투는 사건이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면 저는 단정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내지 말고 변호사한테 가라고 할 거예요. 섣부르게 또 자기가 적어내는 것보다는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내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꼭 안 그래도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잘 받아보고 상의해서 뭔가 조언을 받아내든 아니면 변호사가 내면 되니까 굳이 본인이 직접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법원이 요구하는 거니까 지켜주는 게 맞겠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면 그걸 받으면 몇 월 며칠에 법원에서 오라고 통지가 되면 공판기일에 출석을 해야 돼요. 자꾸 변호사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있으면 알아서 다 해줘요. 근데 그게 아니면 본인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냥 뚜레뚜레 가요. 그 상태 그대로. 재판에 들어가면 판사님이 가운데 쪽에 앉아 계시고 판사님 기준으로 오른편 판사님이 보기에 오른편이 검사석 왼쪽이 피고인석 가운데 증인석 이렇게 있고 뒤에 방청석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재판받는 사람들 많아요. 줄 서서 받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뒤에 방청석에 앉았다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법정 평의가 나와서 시간 되면 들어오라고 하면 또 뒤에 또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앞에 사람 끝나면 내 차례 앞에 사람 끝나면 내 차례. 근데 법정 앞에 이렇게 전자 게시판에 사건 번호랑 이름 중간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땡준 이렇게 해서 다 10시 10분, 10시 20분, 10시 20분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자기 순서 보고 기다렸다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재판받는 사람 진짜 많을 거라서 좀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들어가면 판사님이 이름, 생년월일, 주소, 뭐 등록 기준지 인적사항 확인하고 본인 맞는지 확인되면 이제 앉으라고 하실 거예요. 앉아있으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얘기를 해요. 공소장에 적혀있는 그걸로 내가 기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판사님이 딱 질문하겠죠. 첫 번째, 공소사실 인정하냐 안 하냐? 안 하면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테고 뭐 인정하면 뒤에 절차에 아주 뭐 간단하게 넘어가는 문제만 인정하지 않게 되면 증거조사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데 뚫레뚫레 혼자 갔으니 증거를 봤을 리가 있나? 아무것도 못 본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변호인 선임을 하는 걸 재판부에서도 권유를 할 거예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거기서 친절하게 증거를 다 주지 않아요. 법원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이런 거 뭐 심한 사건 막 두께 이런데 막 원래는 스스로 공소장을 받고 미리 재판 가기 전에 증거 기록을 열람 등사를 해서 확보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증거 목록이라고 책으로 치면 목차만 두어 장 이렇게 한두 장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증거 조사할 때 우리가 입장을 밝혀야 돼요. 검사가 내는 증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부동의를 하는지 부동의를 한다면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밝힌 다음에 부동의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그걸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이전의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보통 재판부에서도 변호인 선임을 권유를 하겠죠. 어찌되었거나 증거조사를 다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재판을 보통 뭐 많이 받으면 한 달에 2번? 한 달에 1번? 이 정도 간격으로 재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판기일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이 정도쯤 됐으면 더 이상 할 게 없다 싶으면 선고기일을 잡아주고 그날 선고기일 날까지 마음 졸이면서 있다가 선고기일에 가서 선고를 듣게 되겠죠. 요 과정까지 그러니까 수사 단계 지나서 기소된 이후에 고 내신 분은 피고인이에요. 그전에는 피의자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고 자꾸 이 말해서 미안하지만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긴 해요. 물론 뭐 만능이라 모든 걸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을 동원을 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도 할 테고 나한테 잘 갖다주고 잘 협조하고 이렇게 하면 어려운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죠. 선고기일날 나가면 보통 10시 선고 많이 해요. 10시
10시에 선고도 마찬가지로 줄을 서서 나가서 듣고 못 들어오고 잡혀가고 막 나가서 듣고 들어오고 나가서 듣고 술값 쳐가지고 들어가고 막 이런 선고가 쭉 오전에 10시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형사사건 만약에 형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잡혀가요. 거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법정 구속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유죄를 선고하고 구속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7일 이내 항소를 7일만 항소 기간 내 항소를 안 하면 7일이거든요. 안 하면 이제 집행하러 와요. 어차피 그러니까 항소해서 좀 더 다퉈보라는 거지. 애매할 때는 애매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차피 항소해서 시간을 더 뭐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불구속으로 그 실형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선고 받을 때도 이제 우리나라가 처벌의 유형이 이런 걸 뭐 사형, 무기징역, 그다음에 징역, 뭐 금고, 뭐 벌금 뭐 이런 것들이 좀 높은 순서대로 쭉 있잖아요. 예, 보통 다 이제 벌금 받으면 좋고 뭐 아니면 징역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 받으면 좋고 이제 요게 사람들이 또 원하는 목표기도 하죠. 수사 단계에서 그러면 변호사님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소라면 빨리. 어차피 나타났을 때 바로. 네, 선임료도 별 차이 안 나요. 근데 뭐 하다못해 이게 별거 아닌 사건,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게 물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처벌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으면 그게 뭐 벌금을 100을 내든 50을 내든 자기 명예가 있고 이래서 중요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신문상의 불이익이 별로 없다? 이런 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료가 더 배보다 배꼽보다 크면 사실 안 하고 그냥 뭐 감내하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좀 불안하다. 처벌 수위가. 죄는 졌지만 좀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아니면 죄를 안 졌는데 이러고 있다. 이러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긴 하죠. 왜냐면 뭐 뒤에 가서 하나 앞에 가서 하나 그렇게 막 선임료 차이가 뭐 몇 배 이렇게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아까 약식 기소, 네. 약식 기소를 해서 벌금을 내면 네. 과처럼 뭔가 기록이 벌금형도 전과니까 벌금 내면 전과 남죠. 형사사건 하면 적성에 되게 잘 맞아서 지금 형사사건 비율이 이제는 제가 처리하는 게 거의 뭐 내 사건의 한 80%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다른 것들이 오면 우리 회사에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이 다 분야별로 있으시니까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하거나 하는데 형사는 거의 다 저한테 오는 건 제가 다 하거든요. 왜냐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자부심도 있고 하지만 굳이 이게 내가 내 입장에서 힘들다 하는 걸 생각해보자면 의뢰인들의 멘탈 관련된 것들 특히나 뭐 본인보다 가족들인 경우가 많아요. 불구속 사건인 경우는 의뢰인이랑 소통을 해가면서 뭐 억울한 게 있으면 있는 대로 자주 소통하고 뭐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더 얻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속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제일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거예요. 막 부끄러워서 가족들한테 얘기 못하고 1심 선고 받고 들어가 버리든지 아니면 수사 받다가 들어가 버리든지 이래버리면 뭐 가족들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애가 안 보여가지고 알아보니까 변호사 전화번호 이거라 그러고 뭐 유치장 갔더니 변호사님 계신다 그러고 나한테 물어보면 야 이게 이제 체크도 해야 되고요. 일단 진짜 이 사람이 엄마가 맞는지 아닌지 이게 비밀 유지 의무 있으니까 또 가서 진짜 엄마가 맞다 한데 어느 수위까지 내가 말해줘야 되는지 이 사람 명예의 문제도 있잖아요. 무슨 범죄든 간에 사실은 내가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들어갔으면 저도 변호인 접견으로 유치장 왔다 갔다 하고 구치소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게 뭐 실시간으로 막 엄마 전화 오는데 끊고 유치장에 전화해서 어디까지 얘기해도 돼요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시간 잡고 만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교통정리하는 게 구속사건을 제가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이제는 요령이 많이 생겨서 구속될 것 같으면 미리 얘기도 좀 당연히 미리 해주고 문제 되면 보호자한테 얘기를 한다. 얘기 안 하면 사실 도움을 안 줄 거 아니에요. 상황을 알아야 뭐 경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노력이든 뭐든 도와줄 텐데 탄원서를 써주더라도 상황을 또 궁금해하고 그냥 이유도 조건도 없이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잘 부탁해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엄마 수습하면 아빠 아니 배우자 수습하면 삼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들 각각의 입장에서는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모든 것들 한번 설명하면 막 한두 시간 걸리는데 설명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입장도 난감하고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며 어디는 이렇게 편들어줘야 되고 뭐 중간에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내가 내 친구도 변호사인데 얘한테 얼핏 뭐 10분 물어보니까 뭐 이렇다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가족들의 멘탈 부분이 좀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본인의 멘탈 부분도 좀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사실 일하는데 어려운 문제죠. 실제로 일을 하는데 이기고 지고와 관련된 뭐 증거, 논리 이런 게 힘들게 하진 않아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제가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뭔지를 얘기를 했냐면 저랑 똑같을 거거든요. 너보다 더 하겠지. 의뢰인은 자기 일이니까 수사랑 재판 이 과정에서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스트레스 받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 그거 대머리 독수리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그게 그 힘든 부분이겠죠.
이 메시지가 하고 싶은 거지. 뻔한 얘기지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내가 상담할 때 이게 되겠나 생각했던 사건도 의뢰인이 잘 이겨내는, 정신적으로 잘 이겨내면 이거 증거관계나 딴 걸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어렵겠는데 했던 것들도 어떻게 해도 결과가 좋게 나오고. 근데 어떤 사건은 별거 아닌 거라 생각했는데 이걸 너무 크게 받아들인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멘탈이 흔들려 버리면 이제 저도 막 힘들고 오히려 예상보다 결과가 더 이상하게 흐름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냉정하고 신중하게 뭔가 조언 잘 받아서 대응을 하는 게 베스트다. 그냥 이 말이 하고 싶어서 주저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겨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하죠. 나한테 싸워달라고 하는 거면 나한테 이쑤시개 줘서 내가 싸우는 거랑 방패랑 칼, 창을 줘서 싸우는 거, 총 대포 주는 거랑 내가 열심히 하겠지만 이쑤시개도 쉽게 하겠지만 이게 다르니까 그냥 딴 생각을 다 적고 좋은 증거, 좋은 진술, 좋은 자료 많이 갖다 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싸우는데 힘 빠지게 뒤에서 힘 빠지게 넘어가고 막 나는 여기 집중하고 있는데 막 멘탈 케어 해줘야 되는 상황을 막 유발하고 막 어느 정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족들이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알아서 믿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그래서 호랑이 굴에도 정신 바짝 차리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냥 이런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죠. 뭐 아무튼 여기까지 법률 파트너스 2루 이소진 변호사였습니다.